오늘 이제 지방직 대비 모의고사반이고요. 뭐 문제 푸시고 모의고사 문제 푸시고 답 맞추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시작하시기 전에 국가직 얘기를 좀 드릴게요. 국가직 시험이 치러졌는데 이번 국가직 시험에서 한국사는 솔직히 너무 쉬웠어요. 너무 쉬워서 문제가 변별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긴 좀 어려워요. 너무 쉬워서 이걸로 한국사로 뭐 당락이 갈리긴 어렵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사 공부한 친구들은 대부분 꽤 높은 점수를 받았을 거예요. 너무 문제가 쉬워서 문제의 변별력을 나누기는 어려웠거든요. 근데 예년을 비교하면 원래는 국가직이 지방직보다는 시험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워요. 국가직이. 그 지방직이 좀 쉬운 게 일반적인 거였는데 올해는 국가직이 너무 쉬워가지고 아마 지방직은 이거보다는 어려울 거예요. 이번 국가직보다는 당연히 문제가 너무 쉬워서 당연히 어려우실 거고 시험장 들어가셨을 때 체감하는 난이도도 국가직보다는 좀 올라가 있을 거예요. 국가직이 워낙 쉬워가지고. 근데 사실 국가직 시험 정도의 난이도면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로는 공부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을 구분해내지 못해요. 너무 쉬워가지고 구분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아마 내부적으로도 자기들끼리 말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험 같은 경우에는 국가직 시험 같은 경우에는 누가 공부를 많이 했냐 덜 했냐 이 문제보다는 시험 당일날 누가 실수를 덜 하느냐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실수를 하면 틀리는 거고 안 하면 맞추는 거고 그래서 저번에 우리 공부할 때 그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세요? 시험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실수 안 하시는 거라고. 그죠? 실수는 몰라서 틀리는 건 괜찮다고 그랬잖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시험장에서 모르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데 실수를 해서 아는 걸 틀리는 건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 특히 이렇게 쉬운 시험은. 왜냐면 딴 친구들이 안 틀리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근데 아마 시험 보시면서 시험 끝나고 나오셔서 채점하시면서 아마 실수 때문에 틀리신 게 꽤 있을 거예요. 이런 시험에서는 마음도 풀리고 긴장도 좀 풀려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되게 빨리 풀어야 된다는 압박감이 생기니까 문제를 빨리 푸시다가 보면 실수하시거든요. 그래서 요번 지방직도 그렇다고 막 난이도가 국가직에 비해서 막 확 올라가서 진짜 어렵게 나온다. 그러진 않을 거예요. 원래 그러지 않으니까 그러진 않을 텐데 그래도 국가직보단 어려울 거다. 그죠? 국가직이 워낙 쉬워서 체감 난이도는 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 놓고 준비하시는 게 맞고 똑같아요. 실수하시면 안 돼요. 실수하시면 안 되는 거고 저희가 옛날에 기출문제 풀이부터 시작해서 문제를 되게 많이 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이 보시는 시험 문제는 어디선가 한 번 이상은 만나셨던 문제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르는 게 아니라고요. 모르는 게 아니니까 실수를 줄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국가직 끝나고 저희가 오늘 개강을 하는데 국가직 끝나고 몇 주 쉬었어요. 몇 주 쉬는 바람에 그동안 공부를 하셨으면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사 책을 또 안 보셨으면 이게 잘 까먹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문제 풀어보시면 긴가민가 하신 부분도 있을 거예요. 이게 기억이 안 나는 건 아닌데 이게 뭐였지? 막 이런 생각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기억을 좀 되살리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드릴 거예요. 문제 어렵지 않게 드릴 건데 뭐 다른 시험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국사도 마찬가지고 평소에 저희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보는 애들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시험에 꼬박꼬박 나오는 그 내용들, 뭐 예를 들면 토지제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그 공부하셨던 내용들을 다시 기억을 되살리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너무 어려운 건 아니니까 편하게 푸셔도 됩니다. 1회부터 가도록 하시죠. 시작할게요. 1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유적지와 관련된 시대의 모습으로 옳은 거. 거기 보시면 창원의 다오리가 나오거든요. 이건 외우셔야 되는 거죠. 다오리에서 뭐가 발견돼요? 경상남도 창원의 다오리라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서 발견된 게 뭐예요? 이거 붓.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글자를 썼다는 증거가 다오리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시대예요? 이거 철기예요. 원래 세계사적으로 보면 청동기부터 글자를 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청동기에 글자를 썼다는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글자를 썼다는 증거가 철기 시대에 처음 등장하는데 그게 다오리의 붓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이거 같이 배우시면서 뭐 배우셨냐면 명도전, 반량전, 오수전 이런 거 배우셨거든요. 그래놓고 요거 갖다 놓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것들이 중국과의 교류를 보여준다 이렇게 배우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고 계시는 여기 보시는 명도전, 반량전, 오수전은 중국 화폐예요. 그러니까 중국 화폐가 출토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중국과 교류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붓이 나온다는 얘기는 글자를 썼다는 증거도 됩니다만 아직은 훈민정음이 발명되기 전이거든요. 그럼 이때 사용됐던 글자는 한자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들은 전부 철기 시대인과 동시에 당시 우리가 중국과 교류하고 있다는 증거도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철기 거예요. 1번. 동굴이나 강가의 막집에서 거주했고 주먹도끼로 동물을 사냥했다. 구석기죠? 강가나 바닷가 근처에 동굴이나 막집, 바위 그늘에 거주하는 건 구석기 시대가 되는 거고요. 빈부격차가 발생해서 국가 간 정복 전쟁이 활발하게 전개됐다. 청동기까지는 계급 없습니다. 죄송해요. 신석기까지는 계급 없어요. 평등사회예요. 구석기나 신석기에도 부족을 이끄는 지도자는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배계급은 아니고 그냥 경험이 많은 연장자가 부족을 이끌고 다니는 거고, 보시는 빈부격차나 또는 지배와 피지배의 계급이 등장하는 거, 그 다음에 전쟁이 시작되는 거, 전부 청동기 시대예요. 그래서 이건 청동기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가 나눠지면 청동기예요. 예를 들면 뭐 직업이 분화했다,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나누어졌다, 다 청동기 거예요. 신분이 나눠진다, 다 청동기예요. 뭐가 나눠지면 청동기라고 생각하세요. 이 시기의 정치는 재정 일치 형태가 일반적인 모습을 이루고 있다. 틀리죠. 철기 시대에 우리가 여러 나라의 성장이라고 해서 초기 철기 국가들을 배우셨어요. 그 중에 사만이 있었고, 사만은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는 형태로 등장합니다. 그죠? 그래서 신지나 읍차 같은 정치적 지배자가 있고 소도를 지배하고 있는 천군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재정 분리국가. 고조선이 재정일치. 근데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성립되어 있는 국가. 그죠? 청동기는 의식용 도구로 변모하고 철제 농기구가 보급됐다. 이게 답이겠죠. 봐요. 청동제 농기구는 있다 없다. 봐요. 만약에 시험에서 청동제 농구가 있냐 없냐 물어보면 이건 없는 거예요. 우리 역사에서 청동으로 만든 농기구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청동제 농구는 없는 건데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시험에서 청동기 시대에 농구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건 있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게 뭐예요?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농기구. 그게 반달돌칼이에요. 추수용 도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농기구는 있어요. 다만 이 시대 농기구는 청동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나무나 석기로 만들고 있다는 거죠. 참고로 청동제 공구가 있냐라고 물어보면 그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청동제 농기구는 없어요. 청동기 시대 농구는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청동제 공구는 존재하는 거예요. 뭔 차이인지 이해하겠죠? 이 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2번, 다음 내용으로 유추할 수 있는 왕의 업적으로 옳은 거. 자, 전진왕 북연이 사신과 승려를 보내 불상과 경문을 보내왔다. 처음으로 율령을 반포해서 국가의 통치 질서를 정비했다. 이거 누구예요? 소수리망. 그죠? 고구려에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왕이 소수리망, 그 다음에 광개토대왕 장수왕이라고 그랬어요. 이번 국가직에서 누가 나왔어요? 장수왕 나왔죠. 장수왕. 장수왕이 계로왕 때 도림이라는 승려 보내가지고 여기서 계로왕 죽는 이야기가 지문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해 줬잖아요. 바둑 두다가 망했다고. 그죠? 그 얘기가 나왔고, 이건 지금 4세기 소수리망이에요. 그럼 업적 하나 남죠? 불교 수용, 그 다음에 율령반포, 그 다음에 태학 설립. 국가 최고교육기관이죠. 1번이 답이에요. 우리나라의 불교 언제 수용되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불교 처음 받아들인 나라가 어디예요? 고구려예요. 그렇죠? 고구려가 불교를 처음 받았고 이게 소수리망이에요. 소수리망 때 고구려가 중국의 전진이라는 나라와 수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진에 중국에 있었던 전진이라는 나라에 순도라는 승려가 처음 우리나라에 불교를 전파해요. 4세기 때거든요. 그 다음이 어디예요? 그 다음이 백제예요. 백제도 4세기이긴 한데 고구려가 좀 더 빨라요. 이거는 침류왕 때 들어와요. 어디서 들어와요? 동진에 마라난타라는 승려가 불교를 전파시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고구려와 백제는 다 중국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라가 예외죠. 신라는 어디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여요? 고구려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입니다. 봐요. 이거 4세기거든요.
근데 소수림왕이 더 빨라요. 신라만 5세기 때 불교가 들어오는데 그게 이제 눌지마립간 때였어요. 고구려에 무코자라는 승려가 불교를 전파합니다. 그래서 백제와 고구려는 중국으로부터 직접 불교를 받아들이는데 신라는 고구려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여요. 이유는 신라 위치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죠. 진흥왕 이전에 한강유역을 차지하기 전에는 신라와 중국과의 직접적 교류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고구려나 백제를 통해서 중국 문화를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불교도 고구려를 통해 들어온 거예요. 근데 6세기에 진흥왕이 한강유역을 차지해요. 그렇게 되면 중국과의 직접 교육이 가능해집니다. 아시겠죠? 근데 신라 불교는 이때 공인을 받지 못하죠. 토착 세력의 반발 때문에 공인을 받지 못하다가 버풍왕 때, 6세기 버풍왕 때 불교가 공인됩니다. 이때 누가 죽어요? 누구요? 이차돈. 그래서 이차돈의 순교로 불교가 공인됐다. 이렇게 배우셨어요. 일본은 불교 언제 들어가요? 당신은 왜라고 부르죠? 왜는 불교 언제 들어가요? 요게 6세기에 들어가요. 6세기 때 근초고왕은 4세기 왕이고요. 6세기 때 노리사치계라는 승려가 건너가죠. 그래서 이 노리사치계라는 분이 일본에 불교를 전파시키는데 이분이 성왕이에요. 552년에. 그래서 성왕 때 불교가 들어가는 거예요. 6세기 때. 그러니까 백제를 통해서 일본은 불교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스님들 잘 보셔야 돼요. 그죠? 고대 사회에서 중요한 스님이 누군지 아시죠? 뭐 다른 스님이 나올 수도 있는데 시험에서 제일 잘 나오는 건 의상과 원효예요. 고대에서는. 특히 의상이 더 잘 나옵니다. 원효보다 의상이 더 잘 나와요. 근데 누가 더 뭐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역대 기출문제로 보면 의상이라는 스님이 더 많이 나왔어요. 근데 두 분 다 중요한 거고 고려로 가면 진울과 의천이에요. 의천 스님하고 진울 스님이 제일 잘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여타 스님들이 있는 거예요. 여타 스님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그 여타의 스님들은 보통 보기에서 뭐 답이 되는 경우는 잘 없는데 가끔 답이 되는 분이 누구냐면 자장, 선덕여왕 때, 대국통, 황룡사 구축목탑 이런 거 보이면 자장. 그다음에 원광, 걸사표, 세소고개 이러면 원광. 아시겠죠? 이해하시죠? 뒤에 이제 문제 나오면 제가 한 번 더 스님들 설명해 드릴게요. 마립간이란 칭호를 처음으로 사용했다. 이건 누구예요? 1번 답이고 마립간은 내물왕이에요. 두 명만 기억하시면 돼요. 봐요. 고구려 신라에서 왕을 부르는 명칭의 변화가 있어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뭐라고 부르냐면 거서관이라고 불렀어요. 그죠? 이게 군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거서관이라는 이름을 처음 쓰다가 그 다음 뭐가 되는 거예요? 차차웅. 이게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 지배자라는 뜻이고 그 다음이 이사금이에요. 이게 연장자라는 뜻이거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떡 물어가지고 이빨 개수 세가지고 이빨 많은 사람이 왕 됐다고. 그죠? 요때까지만 하더라도 왕위가 세습되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요때까지만 해도 박시석 씨, 김 씨가 돌아가면서 왕위를 계승하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등장해서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쓰게 돼요. 이러면 이걸 대군장이라고 번역했거든요. 이왕부터는 외우셔야 돼요.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처음 쓰는 왕이 누구예요? 그게 내물왕이에요. 4세기 때. 그래서 이분이 내물 마립간이 되는 거고 신라 중앙집권과의 기틀을 만든 왕이고 이때부터 김씨의 왕위 독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쓰다가 이게 왕이라는 칭호를 쓰게 돼요. 이게 누구예요? 6세기의 지증왕이에요. 그래서 이 두 명은 외우셔야 돼요. 마립간하고 왕은 외우셔야 돼요. 중요한 왕들이니까. 그죠? 신라에서 제일 중요한 왕이 6세기 때 나오는 지증왕, 버풍왕, 진흥왕이에요. 웬만하면 여기서 시험에 걸리는 거예요. 봐요. 고구려에서는 소수림왕, 광개토대왕, 장수왕이고 백제는 근초고왕, 성왕, 근초고왕, 무령왕, 성왕. 아시겠죠? 신라는 지금 보시는 지증왕, 버풍왕, 진흥왕. 요 9명이 웬만하면 시험에서 걸리는 왕들이에요. 요 9명이. 물론 꼭 이 왕들만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여기서 왕들의 업적 물어보게 되면 이 9명의 왕에서 걸릴 확률이 제일 높아요. 요번에 국가직은 장수왕이었고요. 그죠? 그래서 신라에서 왕을 부르는 명칭의 변화가 뭘 의미하는지 기억하시죠? 왕이 이렇게 변해간다는 건 뭘 보여주는 거예요? 왕권의 강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금보다는 마립간일 때 왕권이 강한 거고 마립간보다는 왕이라고 부를 때 왕권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변해갈수록 왕권이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립간이라는 칭호는 지금 보시는 뇌물마립간 때 신라에서 쓰는 거고, 왕위 계승이 부자상속이 확립됐다. 고구려에서 왕위 계승의 부자상속을 시작한 왕이 누구예요? 고이왕 때 게르부 고씨의 왕위 독점이 시작됐고, 그 다음에 2세기 때 고국 천왕이 등장하세요. 고국 천왕 때 왕위 계승이 부자상속으로 변했고요. 부족적 성격의 오부를 행정적 성격의 오부로 개편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빈민구제제도 하나, 진대법. 아시겠죠? 그게 고국 천왕 때 업적이에요. 그래서 이거 고국 천왕이고, 한강유역을 확보하고 전성기를 이룩했다. 각 3국의 전성기들이 있어요.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5세기에 장수왕 때 한강유역이 장악되죠. 계로왕 죽이고, 백제는 한강유역에 성장했기 때문에 전성기가 제일 빨랐어요. 4세기 근초고왕. 신라가 한강을 확보하고 전성기로 들어간 건 6세기에 진흥왕이 되는 거고요. 되셨죠? 답은 1번이 돼야 되고요. 3번. 밑줄 친 선왕의 재위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이 왕 누굴까요? 이 왕이 누굴까요? 지금 선왕께서 백성들의 참혹한 죽음을 불쌍히 여겨 임금의 귀중한 몸을 잊으시고 바다 건너 당의 황제를 뵙고 친히 군사를 청하였다. 그 본인은 두 나라를 평정해서 영구히 전쟁을 없애고 여러 해 동안 깊이 맺혔던 원수를 갚고 백성이 죽게 된 목숨을 보존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 당나라 가서 군대를 데려왔다. 다시 말하면 동맹이 끌어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두 나라를 없앤대요. 두 나라를 없애면 이 두 나라가 어디겠어요? 고구려 백제겠죠. 그럼 이 왕 누구겠어요? 나당 동맹 끌고 나온 왕. 김춘추, 문무왕이 태종 무열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최초의 진골 출신의 왕이죠. 신라가 삼국 통일을 완성했다. 되나요? 안 돼요. 신라 삼국 통일은 지금 보시는 무열왕의 아들인 문무왕 때 완성됩니다. 무열왕 때까지는 백제 멸망까지예요. 백제 멸망. 아시겠죠? 그 다음에 삼국사기에서는 이 시기를 중대로 분류했다. 맞아요? 맞아요. 봐요. 저희가 신라를 배울 때 뭐라고 배우셨냐면 신라의 시기를 세 시기로 구분했어요. 김부식 선생의 삼국사기에 따른 분류인데,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하얀색 라인이 보여주는 게 뭐예요? 왕권. 그죠? 노란색 라인이 귀족의 권한. 신라에서 귀족이라고 얘기하면 누구예요? 진골 얘기하는 거예요. 진골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김부식 선생이 삼국사기에서 신라를 세 시기로 구분했어요. 그걸 저희가 상대, 중대, 하대라고 구분했죠. 그죠? 이렇게 구분해 놓고, 이건 뭐에 따른 분류라고 그랬어요? 혈통에 따른 분류예요. 무슨 말이냐면, 봐요. 신라가 박시석 씨, 김 씨가 돌아가면서 왕위를 차지했어요. 근데 어느 시점이 되면 김 씨의 왕위 독점이 나타나요. 그게 누구? 뇌물마립간. 그래서 상대라고 얘기하면 뇌물왕의 후손들이 왕위를 계승할 때예요. 그래서 이때는 뇌물왕의 후손들이 왕위를 계승하고 뇌물왕의 직계자손들, 그러니까 성골 출신들이 왕위를 계승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시점이 되면 성골이 사라지죠. 마지막 성골의 왕이 누구게요? 그게 진덕여 왕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뇌물왕부터 진덕여 왕까지가 상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대가 되면 더 이상 진골 출신의 왕이 없어요. 성골 출신의 왕이 없어요. 그래서 최초의 진골 출신의 왕이 등장하는데 이분이 김춘추, 이분이 무열왕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의 후손들이 왕위를 계승하는 게 중대예요. 중대의 끝이 누구게요? 해공왕이에요. 이때 96 각간의 난 터지면서 해공왕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중대 끝난 거예요. 그럼 다시 이제 하대가 들어오는데, 하대는 다시 뇌물왕의 후손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뇌물왕 직계자손이 아니고 뇌물왕 반계자손들이에요. 그러니까 뇌물왕 후손이긴 한데 진골 출신의 뇌물왕들, 뇌물왕 후손들. 그래서 이 시작이 어디냐면 선덕왕이에요. 선덕왕부터 시작을 해서 신라가 망할 때 마지막 왕이 경순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하대가 되는 거예요. 삼국사기 분류예요. 삼국사기의 분류인데, 그럼 봐요. 상대에서 시험 문제를 내면 열의 아홉은 아까 말씀드린 지증왕, 법흥왕, 진흥왕이라고요. 중대에서 시험 나오면 누가 나올 것 같으세요? 무열왕, 문무왕은 시험에 진짜로 잘 안 줘요. 시험에서 제일 잘 나오는 왕은 신문왕이에요. 신문왕이에요. 이유는 신라 중대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왕권의 강화 과정 묻는 거거든요. 요거 물어보는 게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데,
이 왕권 강화의 핵심적인 왕이 신문왕이세요. 그래서 보셨잖아요. 뭐 관료점 지급하고 노구 폐지했다. 김돌의 모욕 사건을 진압했다. 구주호소경의 행정구역 정비했다. 구서당 십정의 군사제도 만들었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만파식적의 고사가 나온다. 국학이라는 국가 최고 교육기관 세웠다. 다 신문왕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왕이 성덕왕이에요. 정전 주는 왕이죠. 정전. 그죠? 요 성덕왕 때 발해왕이 누굴까요? 시험 문제 이러면 이제 어려워지거든요. 시험 문제에서 이왕 주고 발해가 뭐 하냐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성덕왕 때 발해왕이 누굴까요? 무왕이에요, 무왕. 아시겠죠? 그럼 무왕이 시험에 나오면 뭐 나오게요? 요번에도 그거 나왔는데 장문유가 나오는 거예요. 무왕이 시험에 나오면. 그죠? 요 다음에 나오는 왕이 경덕왕이에요. 이때 노구부하라는 왕이잖아요. 경덕왕이 있을 때 발해왕 누구게요? 문왕이세요. 그러면 원성왕이라는 왕이 있거든요. 신라 하대에서 제일 잘 나오는 왕이 원성왕인데 원성왕이 있을 때 발해왕은 누구게요? 이것도 문왕이에요. 그러니까 두 명만 기억하시면 돼요. 성덕왕은 무왕, 경덕왕부터 원성왕까지는 문왕. 그래서 문왕 준 다음에 신라 물어볼 때 제일 잘 물어보는 게 독수산복과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나오면 문제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왕 짝을 좀 맞춰두세요. 짝을 맞춰놓으시고 신라 중대교에서 가장 큰 특징은 왕권 강화예요. 근데요, 이게요, 신라 하대로 들어가면 다시 왕권이 약해지는 거고, 근데 참고로 봐도요, 요건 지금 김부식의 삼국사기 분류거든요. 근데 우리가 배우는 삼국시대 책 중에 이련 스님의 삼국유사라는 책이 있어요. 요 삼국유사에서는 이련 스님이 신라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상고, 중고, 하고로 구분해요. 이건 그냥 참고로 봐도요. 시험에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는데 잘 내지는 않아요. 이건 어떻게 구분하는 거냐면 신라를 지금 보시는 혈통이 아니라 왕의 이름으로 구분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 이련이라는 스님이 쓴 책이다 보니까 이게 불교 관련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신라 왕들 중에서 불교식 왕명을 쓰는 왕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중고가 되는 거예요. 그럼 신라 왕에서 불교식 왕명을 쓰는 왕이 누구냐면 법흥왕부터 시작을 해서 진덕여왕까지가 불교식 왕명이에요. 그럼 하고의 시작이 누가 되는 거냐면 무열왕이 하고의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봐요. 상대가 여기서는 상고, 중고로 나눠져 있는 거고 중대와 하대가 여기서는 하고로 묶여 있는 거예요. 뭔 차이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요건 그냥 참고로 가끔 물어보니까 잘 물어보는 내용은 아니고요. 그럼 봐요. 지금 이 왕은 태종 무열왕이고 무열왕에서 삼국사기에서 이 시기를 중대로 분류하고 있는 거죠. 그죠? 중대의 시작이에요. 아시겠죠? 각지에서 농민들의 반란이 잇따라 일어났다. 이건 언제예요? 하대 모습이죠. 중앙에서는 귀족들 간의 왕위쟁탈전이 벌어집니다. 봐봐요. 신라 하대에 들어가면 중앙에서는 귀족들의 왕위쟁탈전이 벌어지고 지방에서는 농민들의 반란이 연이어 터지거든요. 그래서 중대 왕위쟁탈전의 대표적인 거로 배우신 게 뭐예요? 그게 김원창의 난. 그죠? 연호, 나라 이름. 김원창이 나라 반란 일으켰을 때 나라 이름이 뭐예요? 장안, 연호가, 경운. 그래서 지문 푸시다 보면 경운 원년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 그럼 이거 신라 하대 김원창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진압당하죠? 그랬더니 이 김원창의 아들이 난을 일으키죠? 저희가 이걸 김번문의 난 이렇게 불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배우신 게 흥덕왕 때 장보고라는 사람이 청해진 건설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왕위쟁탈전에 뛰어들죠. 그죠? 그 다음에 하대에 농민 반란들이 일어났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시험에 딱 물어보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원종과 애노의 난이에요. 이 원종과 애노의 난 일어났을 때 왕이 누구냐면 진성여왕이거든요. 요게 진성여왕 때 일어나는 대표적인 반란인데 요거 물어보면서 이 왕 때 또 다른 중요한 인물이 하나 등장해요. 그게 누구게요? 그게 최치원이에요. 그러니까 최치원의 시무십조 준 다음에 이게 나왔을 때 왕 때 일로 옳은 거 골라라 그러면 원종과 애노의 난 고르셔야 돼요. 둘 다 중요한 거예요. 이거 아시죠? 그래서 이거는 하대의 모습이고요. 귀족의 세력을 억누르기 위해 관료전이 지급됐다. 관료전은
그죠? 관료전 지급하고 신문왕이 2년 있다가 노급을 폐지하세요. 신문왕의 업적이에요. 이해하시죠? 무열왕하고는 관계없고요. 됐죠? 그럼 답은 2번이 되겠죠. 2분이 중대의 시작이니까. 4번 문제로 가죠. 다음의 문서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당시의 상황으로 옳지 않은 거. 이 문서를 뭐라고 불러요, 저희가? 민정문서 또는 신라 촐락문서 또는 신라 장적 이렇게 불러요. 시험에서 뭐라고 줄지 몰라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죠? 서원경 주변의 자연 촌락에 대한 문서다. 맞아요. 4개의 자연 촌락에 대한 문서인데 시험에는 늘 사해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유는 걔가 제일 자세해요. 그래서 사해점이란 말이 나올 거고 국가는 촌주를 통해 촌락을 간접 지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맞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그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촌주는 지방관 아니에요. 촌주는 지방관 아니고 촌주는 마을의 대표고 근데 이 사람은 지방관이 아니니까 시험에서 만약에 국가가 촌주를 지방에 파견했다. 그럼 틀리는 거예요. 이 사람 지방관 아니에요. 통일신라 때의 문서로 당시 촌락의 경제 상황을 알 수 있다. 맞아요. 이거 왜 만든 거예요? 민정문서. 세금 거두려고요. 봐요. 세금을 거두려면 토지대장과 인구대장이 필요하거든요. 저희가 토지대장을 양안이라고 불러요. 인구대장을 호적이라고 부르는데 신라에는 이게 없어요. 이 양안과 호적을 만들기 시작한 게 고려시대부터예요. 그러니까 역을 동원하거나 세금을 부과하려면 세금 부과의 자료가 필요한데 지금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민정문서 만드는 거예요. 4번. 재산의 정도에 따라 호를 9등급으로 나눠요. 인구는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연령에 따라 6등급으로 구분했다. 틀렸어요. 어디가? 연령을 구분합니다. 남자, 여자 구분하고 연령에 따라서 6등급이에요. 이 숫자 바꾸면 안 돼요. 호가 6등급, 뭐 인구가 9등급 이런 식으로 바꿔주거든요. 그럼 안 돼요. 아시겠죠? 호가 9등급이에요. 노비 조사해요, 안 해요? 노비. 민정문서에 노비 숫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아시겠죠? 노비까지 싹 다 조사하는 거예요. 몇 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 되죠? 3년에 한 번씩 재조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촌주는 매년 변동사항을 조사해요. 근데 이게 업데이트 되는 게 3년에 한 번이라고요. 근데 시험엔 뭐라고 나오냐면 촌주는 매년 변동사항을 조사해서 다시 작성했다. 촌주는 3년에 한 번 변동사항을 조사해서 다시 작성했다. 다 틀리는 거예요. 변동사항은 매년 조사하고 그 다음에 작성 주기가 3년이라는 얘기죠. 이해하시겠죠? 그것만 주의하시면 민정문서에서는 물어볼 게 없어요. 5번. 다음 사료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신라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이거 누구예요? 설계도 나왔죠. 신라에 아주 독특한 신분제도가 하나 있어요. 저희가 이 신분제도를 뭐라고 불러요? 골품제라고 불러요. 이게 법흥왕 때 만들어진 거고요. 지금 보시는 골품제도는요. 신라의 아주 엄격한 신분제도예요. 그래서 신라가 중앙집권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지방 세력을 중앙으로 편제하는 과정에서 나온 제도예요. 따라서 지금 보시면 씨족 사회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는 말은 안 돼요. 이건 중앙집권국가의 특징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왕권이 강해지면서 지방의 부족장 세력들을 왕 밑으로 집어넣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씨족 사회의 전통을 보여주는 게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씨족 사회의 전통이 남아있는 걸 보여주는 게 화백하고 화랑도예요. 요 두 개는 씨족 사회의 전통을 보여주는 거고 골품제도는 중앙집권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씨족 사회의 전통을 보여주는 게 아닌데 시험에서 이제 나머지 뭐 잘 아시니까 골품제의 모순을 보여주는 게 있어요. 이 골품제의 모순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인물로는 지금 보시는 설계도 이 사람이 육두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신라는 사람을 쓸 때 그 족속을 따지기 때문에 발전이 없다. 나는 당나라로 건너간다. 그리고 지금 당나라로 밀항해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최치원. 최치원의 시무십조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도 뭐 때문이에요? 골품제 때문이에요. 이 사람 육두품이거든요. 그 다음에 장보고. 결국 장보고는 나중에 염장이라는 사람한테 암살당하잖아요. 장보고가 실패한 이유도 뭐 때문이에요? 골품제 때문이에요. 신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이 사람이 문성왕이 장보고 딸을 왕비로 맞이하려고 했는데 신하들이 반대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사람으로는 이런 게 나오고 제도로는 중의제가 나와요. 이게 골품제의 모순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기억나시죠?
일종의 특진 제도인데 이 중위제는 6두품하고 5두품한테만 적용됩니다. 4두품한테 중위제가 적용됐다는 기록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중위제는 6두품하고 5두품까지만. 그죠? 그러면 진골만이 관직에 진출할 수 있다. 그렇진 않아요. 6두품, 5두품, 4두품도 관직에 진출합니다. 다만 승진에 제한이 걸려 있었던 거고요. 이 제도는 시족사회의 전통이 계승된 거다. 틀려요. 중앙집권가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거고 시족사회의 전통이 남아있는 건 화랑과 화백이 그렇습니다. 이 제도는 왕경인만을 대상으로 했다. 맞아요. 왕경이 어디예요? 경주요, 경주. 그러면 골품제는 왕경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지방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외위제라는 다른 신분제가 적용돼요. 골품제는 왕경인한테만 적용하는 거고 지방은 외위제가 적용되는 거고 좀 어려운 거예요. 디귿 맞는 거고 리을 이러한 모순으로 중위제 같은 타협안이 나타났다. 맞는 거죠. 그래서 중위제도는 일종의 특진 제도예요. 그래서 골품제의 모순을 보여주는 제도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됐어요? 답은 디귿 리을. 그렇죠? 3번이 답이고요. 넘어가죠. 6번. 가부터 다의 정책을 처음 시행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거. 지방을 5도, 양계, 사도부, 팔목으로 정비했다. 누구예요? 고려, 현종. 5도 양계는 고려 행정구역이잖아요. 현종은 고려의 8대 임금이시고요. 그저 이분 때 5도, 양계의 지방제도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지방제도 만들어지는 거 다 현종이에요. 뭐 5도, 양계, 사도부, 팔목 다 현종이에요. 다만 하나만 빼고 12목만 빼고 12목은 성종 때 최승로의 건의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물가조절기관으로 상평창을 설치하고 건원중보를 제작했다. 저 건원중보가 우리나라 최초의 철전이라고 배우셨어요? 이왕 누구예요? 고려 6번째 임금이시죠? 성종이세요. 그죠? 참고로 이것도 봐요. 성종 때 거란의 1차 침입이 있습니다. 그럼 누가 나오냐면 이때 서희의 강동육주 나오는 거고요. 이때 2차와 3차 침입이 있어요. 2차와 3차 침입이 있었고 이 3차 침입 물리치는 게 누구예요? 그게 이제 강감찬, 귀주대첩.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가 좀 어렵죠. 광평성을 비롯한 9등급의 관등제를 마련하고 골품제를 대신할 새로운 신분제를 모색했다. 누구게요? 이거 누굴 것 같아요? 궁예예요, 궁예. 아시겠죠? 이거 궁예입니다. 그럼 순서대로 하시면 4번이 답이에요. 지금 보시는 궁예의 업적은 지금 보시는 이게 있고요. 가끔 궁예에서 궁예 연호를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궁예가 연호가 많은데 시험에는 딱 한 번 나온 궁예의 연호가 뭐냐면 수덕만세예요. 요 연호 보이면 궁예예요. 아시겠죠? 참고로 왕건의 연호는 뭐예요? 고려 태조 연호는. 왕건의 연호 아세요? 왕건의 연호가 천수예요. 연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최초로 연호 쓴 왕이 누구예요? 우리나라 최초로 연호 쓴 왕. 봐요. 연호는 기억을 해요. 지문에다가 연호를 준 다음에 이 왕이 누구냐고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최초로 연호를 쓴 왕은 누구냐면 그게 이제 광개토대왕이에요. 광개토대왕의 연호가 뭐예요? 영락. 그죠? 연호 한번 보고 가요. 그러면 백제왕 중에서 연호 배우시는 거 없어요. 연호 배우시는 거 없고 신라왕에서 연호 배우시는 왕이 나오거든요. 신라에서 연호 배우시는 왕 누구게요? 신라 최초로 연호 쓴 왕. 그게 법흥왕이에요. 법흥왕이 다 안 써도 되죠. 법흥왕 연호가 뭐게요? 건원. 요게 법흥왕의 연호. 진흥왕 연호도 배우시거든요. 뭐 개국, 대창, 홍제. 근데 시험에 안 내요. 왜냐면 진흥왕은 이거 말고도 물을 게 많아서 보시면 알아요. 그 다음에 진평왕의 연호가 건복이라는 연호인데 진평왕이 뭐 나올 건 없으니까 삼국시대 연호 중에서는 요 정도만 보고 가시면 되는 걸 거고 그 다음에 통일신라에서 연호 배우실 만한 왕은 없으세요. 발해 왕들은 연호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발해 시조가 대조영이잖아요. 왕으로 부르면 고왕이라고 불러요. 이분의 연호는 천통. 근데 이분 물어보는 건 대조영 물어보는 건 딱 하나예요. 나라 세웠다 말고는 없어요. 나라 세웠다 말고는 없고 그래서 시험엔 잘 안 나오고 요분 아드님이 무왕. 요분이 연호가 이난. 여기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기부터. 그 다음에 요분 아드님이 문왕. 요분 연호가 대흥. 그래서 발의 3대 임금. 쫙 뛰어넘어요. 쫙 뛰어넘어서 10대 임금으로 내려가요. 발의 전성기 임금. 그분이 선왕. 선왕이 쓰는 연호는요. 건흥. 아시겠죠? 건원과 건흥이 엄청 헷갈리거든요. 저는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면 봐요. 이름 뒤에 연호 뒤에 흥자 붙으면 그냥 발해왕이라고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이분은 대조영 직계자손이 아니에요. 대조영 직계자손이 아니고 이분은 대야발이라는 대조영의 동생의 후손이에요. 후삼국 시대 연호는 2명. 궁예의 수덕만세, 고려통이라고 등장하는 왕건, 그 다음에 고려에서 광종 연호 배우세요. 고려 광종의 연호가 2개죠. 뭐였어요? 광덕, 준풍. 그죠? 광종의 연호였고, 그 다음에 또 연호 안 배우세요. 안 배우시다가 어디 가시냐면 근현대사 가시면 배워요. 근현대사 가시면 배우는데 제일 처음에 배우실 때가 언제냐면 1차 가보개혁 때. 1차 가보개혁 때 쓰는 연호가 뭐예요? 이게 개국. 그래서 저희가 개국기원 이렇게 얘기했죠. 개국 503년 뭐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2번째 배우신 게 을미개혁 때. 을미개혁 때 연호 바꾸죠. 그럼 이거 뭐예요? 건양. 그죠? 건양이라는 연호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광무개혁이죠. 대한제국 세워지면. 근데 이건 뭐 이름 보시다시피 광무니까 특별한 거 없고 이게 고종의 연호죠. 그 다음에 융이라는 연호가 마지막이 되는 거고요. 근데 융인 잘 안 물어보고요. 근데 반란 일으켰던 분들의 연호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김원창, 나라 이름이 장안, 연호가 경운. 고려시대 누가 나와요? 고려시대 때 묘청이 나와요. 묘청이 연호를 뭐로 쓰냐면 나라 이름을 대위국, 연호는 천계라는 연호를 사용합니다. 이게 묘청의 연호. 이러면 다 된 거예요. 더 연호 없어요. 연호도 없어요. 이해하시겠죠?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7번 문제 가죠. 다음 유물이 유행하던 시기의 모습으로 오른 거. 이거 뭐예요? 승탑이에요. 지금 보시는 승탑이 팔각의 원당형이거든요. 이게 승탑의 가장 전형적인 구조예요. 그죠? 신라 아대 때 선종불교의 영향이에요. 육두품의 사회개혁을 시도가 있었다. 하대 때 있죠. 대표적인 게 최치원, 시무, 십조. 중앙정부의 독자적으로 통제로부터 벗어난 반독자적인 세력이 성장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호족이라고 불렀어요. 신라 하대 때 볼 수 있죠. 기역 니은이 맞고요. 김음돌의 모반 사건 등 진골귀족 간의 왕위쟁탈전이 격화됐다. 김음돌의 모반 사건 신라 중대 신문왕 때, 왕권 강해질 때. 진골 출신의 무열왕계 후손들이 왕위를 독점했다. 보셨죠? 신라 중대 때 무열왕의 후손들이 왕위를 계승합니다. 기역 니은이 답이고요. 그죠? 이 승탑은요, 하나만 외워두세요. 올해 좀 나올 만한 확률이 있는 승탑이 뭐냐면 원주에 있는 법천사 지광국사 현묘탑이에요. 이게 여러 곳을 떠돌아다니다가 올해 원주에 있는 법천사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주 법천사 지광국사 현묘탑이에요. 요게 시험에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얘가 기본적인 승탑의 구조와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지금 보시는 승탑은 팔각의 원당형이 되어 있는 게 기본 구조인데 이 법천사 지광국사 현묘탑은 사각의 형태로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모양이 좀 특이해서 시험에서 물어보거든요. 시험에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지광국사 현묘탑이 팔각의 원당형으로 되어 있다.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얘는 사각의 형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외적인 모습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다른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돼요. 되셨죠? 그 다음에 8번 문제 가죠. 다음 들어갈 빈 칸에 들어갈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이거 뭐예요? 지금 보시면 봐요. 국초의 선왕이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기 위해 설치한 곳으로 지금에 이르고 있다. 근년에 이를 주관하는 관리들이 정성을 다하지 않아 가난하고 병들고 떠도는 사람이 왕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으니 몹시 민망하다. 지금부터 도평의사사로 하여금 늘 관찰하고 의학과 음식을 넉넉히 갖추게 하라. 그럼 이거 고려시대에 있는 기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의학과 가난한 사람들을 구휼한대요. 이게 뭘까요? 동대비원, 서대비원 얘기하는 겁니다. 성종 때. 그래서 고구려의 진대법을 계승했다. 이게 태조 왕건으로 오면 흑창, 성종 때 이름 바꾸면 의창. 요건 빈민 구제 제도긴 한데 의약품을 제공해 주진 않아요. 봄에 곡식 빌려주고 가을에 추수 끝나면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약이 나오면 안 되고요. 지금 보시는 개경의 동쪽과 서쪽에 설치됐다. 이게 동대비원, 서대비원이죠. 그래서 수도인 개경에 사는 가난한 백성들 치료해주고 그 다음에 뭐 이 백성들 구휼해주고 뭐 이런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이게 조선시대까지 이어질 거예요. 빈민을 구제하기 위한 기금으로 운영됐다. 이건 제위보, 광종 때 설치된 빈민 구제기금. 대도시인 개경, 서경, 12목에 설치됐다. 이거 뭘까요? 뭐 이런 거 많긴 합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게 물가 조절기관으로 배우신 상평창. 그게 이제 대도시에 설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답이고요. 9번 가로 안에 들어갈 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이거 뭘까요? 지금 보시면 최윤희 같은 사람들한테 명령 내어서 이 책을 편찬하게 했거든요. 이 책이 뭘 것 같으세요? 거기 보시면 이런 말 보이죠? 대개 제왕의 정사에는 예를 제정하는 일보다 더 급한 것이 없다. 예를 제정해서 인심을 바르게 하고 풍속을 동일하게 해야 한다. 고려시대 예법에 관련되어 있는 책 딱 하나 배우세요. 그게 뭐게요? 그게 뭐게요? 상정고금 예문이에요. 그래서 최윤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이 상정고금 예문을 편찬했대요. 근데 이게 만들어진 지 오래되니까 책이 훼손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최충원 때 이걸 2권을 만든대요. 다시. 그래서 한 권은 국가가 보관하고 있고 한 권은 최충원이 집에다 보관시켰대요. 근데 최후 때 몽골과 전쟁하잖아요. 그때 강화도로 천도를 했는데 그걸 강화도로 천도하고 보니까 국가에서 보관하고 있던 상정고금 예문을 안 가져왔더래요. 근데 최후가 자기 집에 보관하고 있던 상정고금 예문이 있어서 그걸 다시 인쇄하게 한 거예요. 뭐로? 금속활자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금속활자로 인쇄된 책이 이 책이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전하지 않아요. 기록상으로는 이게 1234년에 만들어서 기록상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책이거든요. 근데 이게 전하진 않고 현존하고 있는 책 중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책은 뭐예요? 그게 직지심체 요절이에요. 그래서 이걸 직지심체 요절이라고 부르고 이게 어느 왕 때 나오는 거예요? 우왕 때 나오는 거예요. 우왕 때. 어디서? 청주의 흥덕사라는 절에서 간행된 거죠. 옛날에 이거 주고 뭐라고 줬는 줄 아세요? 청주의 어디 용두사에서 간행됐다 해서 절을 바꾼 적이 있어요. 그게 답이었다고요. 그죠? 현재 우리나라에는 없고 프랑스에 보관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 기록문화유산이고요. 이거는 구한말 때 블랑시라는 프랑스 공사가 경매에서 사가지고 나와서 우리가 반환을 요구하지 못해요. 합법적으로 빠져나간 거라. 아시겠죠? 저게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기록상은 상정고금 예문. 그럼 1번. 기전체 방식으로 서술된 역사책이다. 아니죠? 기전체 방식의 역사책 중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예요? 김부식의 삼국사기. 그 다음에 또 배우신 게 조선 문종 때 나오는 고려사. 아시겠죠? 이 2개가 기전체의 대표적인 책이에요. 뒤에서 문제 볼 때 역사책 나올 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살인파의 직권과 함께 간행됐다. 관계없고요. 살인파의 직권과 관행된 책 따로 특별히 배우시는 거 없으세요. 최초로 금속활자로 간행된 책이다. 이게 답이에요. 근데 현존하지 않아요. 그렇죠? 충신, 효자, 연료의 이야기를 모아 편찬한 책. 조선시대 세종대왕 때 나오는 삼강인실도. 그죠? 충신, 효자, 연료의 이야기를 담고 있죠. 10번. 그래서 3번이 답이었네요. 다음 지도는 임진왜란 이후 일본에 파견된 사신단의 이동 경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거 뭐예요? 통신사 또는 조선통신사라고 부르죠. 고려시대에도 통신사는 파견이 돼요. 근데 이제 이건 시험에 안 나오고 시험에 나오면 이제 조선통신사가 나올 거예요. 1번 기후약조 체결 이후 본격적으로 파견됐다. 기후약조 맺었을 때 왕이 누구죠? 봐요. 선조 때 임진왜란 터져요. 임진왜란 이후 일본과 우리는 국교가 단절됩니다. 근데 일본이 국교 재개를 요청했어요. 에도 막부에서. 우리가 그래서 일본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기유약조를 맺어서 국교를 재개합니다. 그 왕이 누구예요? 광해군. 아시겠죠? 그래서 광해군 때 기유약조로 일본과의 국교 재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파견된 거예요. 이유는 일본이 막부의 국제적 권위를 높이려는 의도에서 조선에게 파견을 요청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정기사절이다, 부정기사절이다? 부정기사절이다. 왜냐하면 막부의 지도자가 정기적으로 바뀌진 않아요. 이게 무슨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선거를 하고 그러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부정기사절이에요. 그럼 이걸 파견을 요청한 배경은 일본 애들이 막부의 국제적 권위를 높이려고 하는 거고, 통신사가 일본에 미친 영향이 3번이에요. 조선의 선진 문물을 전파해 줍니다. 4번, 울릉도와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파견됐다. 이런 건 없어요. 우리 조상님들은 울릉도와 독도가 다 우리 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유권 분쟁 이런 거 없어요. 이때는. 일본이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로 강제 편입시키는 건 러일 전쟁 중간인 1905년에 일본이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로 강제 편입시키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영유권 분쟁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없고. 11번. 다음 밑줄 친 이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이 사람들 뭐예요? 살인파죠? 고려 말 급진파 신진사대부의 학풍을 계승했다. 그건 관악파 또는 훈구 세력이라고 부르고요. 살인파는 온건파 신진사대부의 학풍을 계승합니다. 정몽주, 길재 이런 분들의 학풍을 계승했고, 중간에 등장하는 분을 배운 게 김종직, 조광조, 이게 이어지면 퇴계 이황, 율곡 이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주적 성격을 강했고 단군을 중시했다. 관악파. 살인파는 기자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기자를 중요시하면 사대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율곡 이책 중에 뭐 배우셨어요? 기자실기 배웠어요. 기자실기. 그러니까 15세기 나오는 역사책들은 단군부터 시작해요. 근데 우리 역사를 단군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럼 무조건 자주적이에요. 근데 우리 역사를 기자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건 사대적이에요. 근데 16세기, 15세기 관학파들이 집권하고 있던 시절의 역사책은 다 단군부터 우리 역사를 시작하거든요. 근데 16세기 살인파가 등장하면 기자부터 역사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율곡 이의 기자실기예요. 성종 때 주로 3, 4의 연관직으로 등용돼서 훈구 세력과 대립했죠. 그래서 이제 터지는 사건이 사화가 되는 거고요. 3번이 답이죠. 사장학을 중시했고 성리학 이외의 학문에 대해서 개방적 태도를 취했다. 관학파. 살인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학을 중시했고 성리학 이외의 학문에 대해서 폐쇄적 태도를 취했다. 이래야 살인파예요. 관학파하고 반대로 가는 거예요. 사장학과 경학이 뭔지 아시죠? 사장학은 글 쓰는 능력이고요. 경학은 유교 경전의 이해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12번 문제로 갑니다. 두 명의 실학자가 나오네요. 가가 누구예요? 정약용의 여전론입니다. 나는요. 재물을 셈에 비유하고 있죠. 박제가의 북학이고요. 그죠? 그럼 1번 가. 신유박해로 유배에 올랐고 유배 기간 중 많은 저수를 남겼다. 맞죠? 순조 때 천주교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 가해집니다. 이걸 저희가 신유박해라고 불렀고, 이거는 천주교에 대한 종교 탄압이기도 하지만 다른 의도도 하나 있다고 그랬죠. 정조가 키워놓은 남인들을 제거시키려는 목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정약용 집안을 비롯한 남인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는 게 신유박해예요. 그래서 이때 정약용은 강진에 가서 이제 18년 동안 귀양 생활하면서 많은 저수를 남겼고, 정약용의 형인 정약전 선생은 어디로 가요? 흑산도로 가요. 그래서 쓴 책이 뭐예요? 그게 자산어보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2번 가. 중국의 기기도서를 참고해서 배다리와 거중기를 설계했다. 맞아요. 정약용이 배다리와 거중기를 설계합니다. 3번 그래서 기해론 배우셨잖아요. 정약용 선생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인간이 짐승과 다른 이유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정약용의 기해론이에요. 3번 나. 경세치용학파라고 불리며 발달된 청해 문물을 받아들일 것을 주장했다. 틀렸거든요. 뭐가 틀렸을까요? 봐요. 저희가 중농학파, 중상학파 이렇게도 부르지만 이게 다르게도 불리는 거죠. 봐봐요. 저희가 중농학파라고 불러요. 학파 뺄게요. 다르게 부르면 이게 경세치용학파예요. 그래서 이 경세치용학파로 배우신 게 누구냐면 그게 학파.
그죠? 그래서 중농학파 실학자의 대표적으로 배우신 분이 유형원, 이정약용. 그죠? 그 다음에 또 상공업의 발전이나 기술 개발에 관심이 많은 분들을 중상학파 이렇게 불렀고, 이 중상학파를 다르게 부를 때 이용 후생학파 또는 이분들은 발달되어 있는 청나라 문화를 받아들이자고 주장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분들을 다르게 부를 때는 북학파라고도 불렀어요. 기억나세요? 그럼 봐요. 여기 있는 중상학파에 영향을 준 게 뭘까요? 중상학파에 영향을 준 게 뭘까요? 그게 호랑 논쟁에서 낙론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인물성 독론. 그래서 발달되어 있는 청나라 문화 받아들이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중상학파의 대표적인 실학자 중에 왜 홍대용이나 박지원 같은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대부분 노론 집안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집안들이 되게 잘 나가는 집안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박지원 선생이 있거든요. 요 박지원 손자가 누군지 아세요? 요 분이 박 교수예요. 요 분 손자가. 그럼 우리가 박 교수에 대해서 뭐 배우셨냐면 이분이 철종 때 진주밀란 있을 때 안핵사로 파견돼서 삼정이정청의 설치를 건의했다. 제너럴 셔먼호 사건 있을 때 평양 국민들하고 미국 상선인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웠다. 그 다음에 이분이 청나라의 사신으로 가거든요. 사신으로 가서 이분과 함께 그때 청나라 갔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용기, 그 다음에 박규수, 오경석 이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돌아오셔가지고 개화사상의 선구자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개화사상에 영향을 미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낙론이 중상학파에 영향을 미친 거고 북학파 실학이 개화사상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 라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개화사상이 둘로 쪼개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가 뭐가 되는 게예요? 개화파가. 하나가 야 기술만 받아들이고 제도나 가치관 우리 걸 지키자. 그러면 저희가 이걸 온건개화파 또는 다르게 부를 때 뭐라고 불렀어요? 온건개화파. 다르게는 안 불렀구나. 그죠? 이분들이 청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양문동의 영향을 받으면 이게 동도 서기론이 되는 거고, 야 싹 뜯어 고치자라고 얘기하면 급진개화파. 일본의 메이지 유신의 영향을 받아서 갑진정변 일으키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기억나세요? 그래서 온건개화파 다르게도 부르잖아요. 사대당, 수구당, 급진개화파 다르게 부르면 개화당, 독립당, 그죠? 기억나시죠? 조라인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사상이. 그래서 3번 틀려요. 경세치용학파는 중농학파 실학을 얘기하는 거고요. 중상학파는 이용후생학파라고 불러야 돼요. 무역선을 파견해서 청행해지는 국제무역에 참여할 것을 주장했다. 맞아요. 박규수 선생이 청나라에 무역선 파견하자고 주장합니다. 13번. 가나의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가가 뭘까요? 거기 보시면 이런 거 보이죠? 1조는 그냥 보시고 14조. 조약을 체결한 뒤에 본 조약에 부여되지 않는 어떠한 권리나 특혜를 다른 나라에 허가할 때는 자동적으로 미국 관민에게 똑같이 주어진다. 이게 뭐게요? 최애국 대우예요. 이게 1882년에 맺어지는 조미소 통상조약이거든요. 이건 많이 보셨죠? 양화진 열렸잖아요. 1882년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이죠. 이모군란 끝나고. 1번 가. 김홍집이 가지고 온 조선책략이 조약 체결에 영향을 주었다. 맞아요? 맞아요. 황준쉔이라는 청나라 외교관이 쓴 책이 조선책략이잖아요. 여기 보면 지금 조선에서 제일 시급한 일은 러시아의 남하를 막는 거고 조선이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는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조선책략이 조미소 총상조약에 영향을 미쳐요. 근데 시험에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냥 조선책략이라고 안 주고 사이 조선책략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같은 책이에요. 조선책략이나 사이 조선책략이 다 같은 책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 비슷한 게 또 하나가 뭐냐면 영조 때 무원록이라는 책 배우시거든요. 영조 때 무원록이라는 책을 배우는데 여기 앞에다가 중수무원록 이래도 같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내는 사람 맘이에요. 시험 문제 내는 사람이 조선책략으로 줄지 사이 조선책략으로 줄지 상관없어요. 같은 책이에요. 2번 가. 수출입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할 수 없었다. 틀렸죠.
강화도 조약엔 무관세 조항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조일 수호조규, 그러니까 조일 무역규칙, 조일 통상장정에 보면 무관세, 그다음에 무항세, 양곡의 무제한 유출이 허용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1882년 조미수호 통상조약에는 관세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관세, 최혜국 대우 줬고 치해법권 주고 그다음에 거중 조정 들어있고 이게 핵심 내용이에요. 3번 청일 상인들의 상권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계기가 되었다. 맞죠? 이모군란 끝나고 나서 청나라와 조선 사이에는 조총상민 수용 무역장정이 체결됐고요. 조선과 일본 사이에서는요. 조일, 수호조규, 소개하기 체결되면서 간행이정이 백리까지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청나라와 일본 상인들이 모두 조선의 내륙으로 진출하게 되는 거죠. 기억나시죠? 4번 이 조약으로 청나라 상인들의 내륙 침탈이 강화됐다. 맞는 이야기일 거고요. 14번 13번의 답은 2번이고요. 이거 뭐예요? 국제부사운동이죠. 남자들은 술 끊고 담배 끊고 여자들은 폐물 팔아서 나라에 진 갚자. 이게 국제부사운동이고 1907년 대구의 서상돈의 제안으로 시작됩니다. 그럼 바로 답 아시잖아요. 몇 번이에요? 일제의 차관 정책에 따른 경제적 예송에서 벗어나려는 운동이죠. 그럼 답은 4번이 되겠죠. 그죠? 이건 뭐 그냥 보시면 되고 15번 이 신문 뭘까요? 독립신문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봐요. 한쪽에는 우리가 모두 언문으로 쓰기는 알아보기 쉽도록 합니다. 한글판이라는 얘기예요. 남녀 상하 귀천이 모두 보게 함이고 또 한쪽에는 영문으로 기록하는 건 외국 애들이 우리 사정을 알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 신문은 지금 신문이 발행될 때 한글판과 영문판으로 발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한글판과 영문판으로 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신문이 독립신문 딱 하나밖에 안 배우세요. 제가 그랬어요. 독립신문은 독립협회보다 먼저 만들어집니다. 독립협회가 1898년에 없어지는데 독립신문은 1899년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독립협회가 없어진 다음에도 독립신문은 나오는 거예요. 최초의 민간신문이고요. 만약에 시험에서요. 얘가 순한글 신문이냐고 물어보면 그렇다고 대답하셔야 돼요. 영문판이 나오니까 이건 순한글이 아니지 않나? 이러시면 안 돼요. 이거 순한글 신문이에요. 순한글 신문 딱 3개 배우세요. 독립신문 하나. 또 뭐 배우세요? 이종일의 제국신문. 그 다음에 또 뭐 배우세요? 배들이 발행하는 대한매일신보. 요 3개는 순한글 신문이에요. 독립신문까지 포함해서 저 3개가 순한글 신문입니다. 1번 틀렸죠. 독립협회 해산과 함께 폐간됐다. 독립협회는 1898년도에 없어졌고요. 지금 보시는 독립신문은 99년에 없어지기 때문에 독립협회가 없어지고 나서도 독립신문은 조금 더 나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신문이고요. 처음에는 격일간지였는데 나중에 일간지로 발전합니다. 제가 그랬죠? 이게 최초의 일간지는 아니에요. 우리나라 최초의 일간지는 따로 있는데 시험엔 안 나와요. 그래서 최초의 일간지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만약에 최초의 일간지라고 하면 안 돼요. 한글판, 영문판 발행됐고요. 됐죠? 16번 문제로 가시죠. 다음은 조선 총독의 취임사와 관련된 글이다.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가가 뭐예요? 이게 사이토 총독의 취임선언이거든요. 소위 문화통치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병참기지화 정책 나오잖아요. 이게 30년대 전쟁 이후의 상황이에요. 그럼 1번 가. 소위 문화통치 내세우는 시기 맞고요. 2번 가. 일부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자치운동이 전개됐다. 맞죠? 이걸 저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타협적 민족주의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나라 타협적 민족주의의 신호탄이 뭐예요? 봐요. 타협적 민족주의가 등장을 합니다. 이거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인정한 상태에서 거기서 얻어낼 걸 얻어내자. 무슨 자치권 운동 또는 뭐 참정권 운동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이 타협적 민족주의의 신호탄이 1924년 동아일보에 실린 이광수의 민족적 경륜이라는 글이에요. 이거 지문 보신 적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타협적 민족주의의 신호탄이에요. 그래서 20년대 들어가면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타협적 민족주의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이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결합해서 만드는 게 신간회가 되는 거고요. 타협적 민족주의는 침입하러 가는 거고. 그죠? 3번 가에서 나로 바뀌면서 국내 민족운동은 침체됐다. 국내에선 침체되죠.
일본의 탄압이 심해지니까. 그죠? 4번 나 이후에는 국내 총생산 중 1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했다. 틀려요. 전쟁 기간에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본 애들이 북쪽에는 지하 자원을 중심으로 하는 중화학공업을 육성시키고 남쪽에는 경공업을 육성시킵니다. 그래서 1차 산업의 비중은 점차 감소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공업화되고 있어요. 물론 이 공업화는 일본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이었고요. 4번이 답입니다. 17번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봉오동 전투죠. 독립군 최초의 승전입니다. 그죠? 이 봉오동 전투가 몇 년에 있어요? 이게 1920년에 있어요. 독립군 연합부대인데 주축부대는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이 되는 거고요. 나는 뭐예요? 대전자령 보이시잖아요. 그럼 이게 뭐예요? 한중연합작전이죠. 그죠? 누가? 봐요. 북만주에는 뭐가 있어요? 지청천이 이끄는 대한독립군, 한국독립군, 뭐예요? 한국독립군. 그죠? 누구랑 결합해요? 중국의 호로군. 어디서 싸워요? 사도하자, 대전자령, 쌍성보, 동경성 이런 전투에서 싸우고 남만주에 양세봉의 조선혁명군이 있고 영능가, 흥경성 전투에서 중국의 의용군과 결합해서 싸우게 되는 거죠. 제가 저번에 국가직 그 모의고사관 할 때 요거 얘기하면서 그랬던 얘기 기억나세요? 독립운동, 무장 독립운동에서 제일 잘 나오는 게 뭐냐면 한국광복군이에요. 1940년대 광복군의 활동. 그리고 그 다음에 잘 나오는 게 1920년 봉오동 전투부터 25년 미스의 합전까지 순서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제가 뭐라고 그랬는지 기억나세요? 요즘 사랑받는 주제가 뭔지? 한중연합작전이라고? 요즘 그게 사랑받는 주제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리고 요번 국가직 시험에 한중연합작전 나왔던 거 기억나세요? 요번에 기억도 안 나는구나. 뭐 얼마 전에 보신 국가직 시험에 한 달도 안 됐는데 한중연합작전 묻는 문제 나왔단 말이에요. 요즘 사랑받는 주제란 말이에요. 한중연합작전이. 근데 국가직에서 한중연합작전 물었거든요. 지방직에서 또 묻긴 좀 힘들 거예요. 그러면 하나 더 찍어드릴까요? 아, 이것도 잘못 찍었다가 개욕 먹을라. 근데 늘 똑같아요. 늘 똑같은 게 광복군. 그리고 1920년부터 봉오동 전투부터 25년 미스의 합정 순서. 보통은 2개 사건 주고 이 안에 뭐 들어가냐고 물어봐요. 그 여전히 한중연합작전은 사랑받는 주제고요. 최근에.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건 30년대 전반에 있었던 한중연합작전이에요. 그러면 요 사이에 들어가는 일을 찾으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억, 남만주 지역에서 국민부가 결성됐다. 3부가 만들어져야 돼요. 아니, 죄송해요. 3부랜다. 3부에 통합운동이 있었고 북만주 쪽에는 혁신의회 요게 만들어지죠. 남만주 쪽에는 국민부가 만들어지고요. 그죠? 요게 확대 개편되면 여기 보시는 혁신의회가 확대 개편된 게 뭐예요? 그게 한국 독립당. 그 산하의 무장군사 조직이 한국 독립군. 남만주에 국민부가 확대 개편되면 조선혁명당. 그 밑에 산하 무장군사 조직이 조선혁명군. 여기까지가 1930년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31년 만주사변 터지니까 여기는 한국독립군과 중국의 호로군이 결합하는 거고 남만주의 조선혁명군과 중국의 의용군이 결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하자, 쌍성보, 대전자령 아까 얘기한 거, 영능가, 흥경성 이런 전투에서 일본군과 싸우게 되는 거고 35년이 되면 저게 뭐가 되는 거예요? 중국 관내로 이동해서 독립군들이 합쳐져서 김원봉의 의열단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민족혁명당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억 들어오고요. 니은도 들어오죠. 1번이 답이에요. 디귿, 중국 관내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무장군사 조직이 뭐예요? 1938년에 만들어지는 조선의용대예요. 그죠? 그래서 민족혁명당 산하에서 만들어지는 무장군사 조직이 조선의용대고 이게 1938년에 만들어지는데 이게 중국 관내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무장군사 조직이에요. 그래서 이 조선의용대하고요. 1940년 충칭으로 이동한 임시정부가 한국 광복군이라는 거 만들 거거든요. 임시정부 산하에. 이 2개의 군사 조직이 탄생할 수 있는 배경이 뭐예요? 그게 윤봉길 의사의 의거라고 그랬죠. 윤봉길 의사의 의거 때문에 지금 보신 이런 게 중국 본토 지역에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안 되고 38년이니까
보천보 전투, 동북항일 연군의 조선인 간부들이 중심돼서 벌어지는 거잖아요. 37년도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 사이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기억, 니은이 답이고요. 18번. 기억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이거 6.25죠? 전통 문화가 복구되고 촌록 간의 공동체 의식이 강화됐다. 당연히 안 되고요. 전통 문화는 파괴됐고요. 촌락 간의 공동체 의식도 파괴됩니다. 이승만 정부는 반공체제를 강화하면서 독재 정권을 유지했다. 답이겠죠?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는 거고요. 한국과 미국은 휴전협정 조인 전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했다. 이거 주의하세요. 휴전이 53년 7월이고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53년 10월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맨날 물어볼 때 휴전이 먼저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먼저냐를 물어봐요. 근데 주로 바꿔서 물어보거든요. 휴전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에요. 헷갈리시면 안 되고. 이승만 정부는 휴전회담 과정에서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반공포를 즉각 석방했다. 안 되죠? 반공포를 석방하는 이유가 뭐예요? 휴전 깨려고. 휴전 깨려고. 19번. 다음 내용의 결정서가 나왔을 당시의 상황으로 옳지 못한 거. 이거 뭔지 아시죠? 45년 12월에 있었던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사항입니다. 신탁통치안 들어있잖아요. 전국적인 반탁운동이 일어났다. 맞아요.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에 합의했다. 맞죠? 이거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미소 공동위원회 설치한다. 미소 공동위원회가 한반도에 있는 주요 정당 사회단체와 협의한다. 한반도에 민주적인 임시정부 세운다. 임시정부와 미소 공동위원회가 협의해서 최장 5년간의 신탁통치안을 결정한다. 요 단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임시정부 수립에 합의한 거 맞아요. 좌파는 처음에는 반탁, 이후 찬탁을 주장했다. 맞죠? 소련의 신탁 통치안을 미국이 수정해서 최고 5년간의 신탁 통치가 결정됐다. 틀렸어요. 처음에 신탁 통치를 제안했던 건 미국이에요. 소련은 즉시 독립을 얘기했고요. 미국이 10년간의 신탁 통치를 얘기했는데 소련과의 협상 과정에서 이게 5년으로 줄어든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20번. 그래서 4번이 틀려요. 다음 대화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이거 뭐죠?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입니다. 분단 이후 남북 정상이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사건이죠. 그래서 금강산에 이산가족 면회소가 설치됐다. 맞아요. 경의선 철도 복원에 합의한 것도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의 합의사항입니다. 남북조절위원회는 어디서 등장해야 돼요? 남북조절위원회가. 봐요. 1972년 남과 북은 7.4 남북 공동선언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죠. 그래서 7.4 남북 공동선언에서 통일의 3가지 원칙에 합의해요. 통일은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민족 대단결로. 그죠? 그러면서 여기 합의사항이 뭐였냐면 남북조절위원회 설치한다. 남북조절위원회 설치한다는 게 있고 남북 간에 직통전화 가설한다. 요게 여기에 합의 사항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건 72년 7.4 남북공동성명의 합의 사항이고요. 한반도 비핵화 선언. 자, 91년 노태우 대통령 때 91년 12월에 뭐 있어요? 이거 순서대로 외우셔야 돼요. 이게 순서대로 보셔야 되는데 1991년 상황이에요. 91년 대한민국 대통령은 노태우 대통령이었고요. 노태우 정부 시절에 뭐가 있었냐면 91년 10월에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다. 그죠? 12월에 남북 고위급 회담의 결과 남북 기본합의서가 나와요. 그래서 남북 기본합의서가 채택됐을 때가 12월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에 잇따라 나오게 되는 게 그게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에요. 요 순서를 잘 기억하세요. 시험에서 이거 줄 때 뭐라고 하냐면 남북 기본합의서의 결과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시험에서는 남북 기본합의서의 결과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했다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이거 10월이고 이거 12월이에요. 아시겠죠? 한반도 비핵화 남북 기본합의서가 먼저예요. 저 3가지 순서 기억하세요. 그럼 답은 기억, 니은 1번이 되겠죠? 되셨죠? 되셨습니다. 저희 잠깐 쉬었다가 2회 문제 보러 갈게요. 잠깐 쉬었다 하시죠.